힘차게 오늘 쉘캐스트 인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돈이에요, 돈. 돈. 그래서 이제 오늘 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제가 화이트보드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 돈주머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돈이라는 게 참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잖아요. 애증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되게 돈에게 애정을 보낼 때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산다 라고 할지라도 이 돈이라는 게 삶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와 반드시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주제가 마침 또 소비예요. 그래서 제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소비에 대해서 소비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돈 얘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뻔하게 어떤 상품 이런 거, 뭐 딱 상품 아이폰 하나 사서 아이폰을 제가 잘 써요 뭐 이런 얘기 말고 진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서 소비를 하는지,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 돈이란 애가 뭐지,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품을 쓰고 있는 주체들도 우리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돈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지 돈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EBS에 가시면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한 5부작 정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대단합니다. 연출도 참 좋고 진짜 레퍼런스도 많고 그 인터뷰 하신 분들 대단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다큐멘터리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뻔한 그냥 돈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이 인과에서 다룰 만한 버전으로 제가 편집해서 간략하게 돈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 아까 그렸던 주머니 있잖아요. 이 주머니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면은 그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주머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현금 다발이 들어있진 않았고 실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물건들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또 나는 나한테 없는 다른 물건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환 관계가 성립됐던 게 되게 초기적인 그런 물물 교환이죠. 그럼 이때는 주머니와 주머니가 거래되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나는 뭐 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고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환을 하는 거죠. 이때는 결국에 두 개가 실제로 뭐 정확하게 같은 값이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게 부족하고 누가 필요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쌀이 없을 테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고기가 없을 텐데 결국에는 쌀과 고기를 같이 먹어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쪽은 둘 다 쌀과 고기를 적당히 나눠 먹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부족 사회를 이렇게 이뤄서 다 같이 한꺼번에 요리를 해서 나눠 먹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그런데 이 부족이 커져서 이거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누가 더 많이 가져왔냐 이런 것들로 싸우다 보니까 합리적인 교환을 하자 하는 합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물물 교환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물건을 들고 누군가한테 저 고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쌀이 필요한데 마침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교환의 대상이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모두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무엇이냐? 소금이에요. 소금. 다시 한번 주머니가 등장해주고, 얘는 소금입니다. 그냥 소만 쓸게요. 요 소금 주머니에 소금을 얼만큼, 소금 한 푸대를 가지고는 쌀 3푸대를 살 수 있고, 소금 한 푸대를 가지고는 고기 한 푸대를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꼭 먹어야 했던 소금 대신에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이 소금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가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금 귀여운 녀석,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뭐야? 왜 자기 맘대로 동그라미로 만들었지? 저는 귀여운 조개 껍데기를 그리고 싶어요. 이 조개 껍데기는 무슨 특징이 있냐? 얘는 동시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합니다. 뭐냐면 얘는 그거예요.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장식용으로 실제로 썼어요. 장신구로 쓰고. 그러니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조개 껍데기는 예쁜 거고 갖고 싶은 거고 라는 거가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동전과 지폐, 이 화폐가 있으니까 조개 껍데기가 뭔가 동전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동전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동전 대신 조개 껍데기를 썼어.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조개 껍데기가 예뻐서 사람들이 줍고 가지고 싶어 했고 보편적으로 필요해 했다. 그리고 이 조개 껍데기와 비슷한 성질로 나중에 동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조개 껍데기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하는 것, 필수 영양 혹은 꼭 필요한 장식품, 장신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는 보편성을 획득을 해서 어떤 물건이든 거래할 수 있는 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조개 껍데기라는 아이가, 소금이라는 아이가 항상 꾸준하게 같은 가치를 유지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와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러 나갔는데 조개 껍데기를 구할 수 없는 내륙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가지고 쌀을 엄청 많이 살 수 있어요. 쌀을 10개를 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갔더니 여기서는 조개 껍데기가 지천에 널렸어. 그래서 조개 껍데기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쌀이 한 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지역 사이에 지역 간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 조개 껍데기가 가치를 잃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장신구로 필요해서 조개 껍데기를 잔뜩 샀어. 쌀을 많이 주고 샀어.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조개 껍데기를 사고 싶어서 이 조개 껍데기를 팔라고 했더니 이 조개 껍데기가 가치를 잃는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물건들이다 보니까 쟁여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옛날 석기, 돌 쓰고 막 청동기 이런 데에서 넘어와요. 어느 시대로 넘어오냐면 실질적인 광물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 광물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땅을 더 깊이 파서 지금껏 못 봤던 새로운 보석과 광물들을 많이 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 요 금과 은은 지금도 막강한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얘네는 소금이랑 조개 껍데기랑 비슷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신구로서 역할을 해요. 예뻐요. 반짝거리고 예쁘고 누구나 갖고 싶다. 그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금과 은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가공된다는 겁니다. 넓게 펴고 당기고 얇게 말고 이렇게 하는 데에 되게 쉽게 이렇게 가공하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은 필수품으로서와 장식품으로서의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갖습니다. 이 막강한 보편성,
이 새로운 광물 시대에 이 금과 은이 돈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의 단점은 무엇이냐? 이 단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느꾸맨님이 아주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무게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프바님이 나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야. 내가 집을 하나 지었어. 근데 내가 이 집을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냐면 말이지. 내가 집을 짓느라 2년이 꼬박 걸렸고 나무도 30그루가 들어갔으며 뭐 재료도 얼만큼 썼고 내가 진짜 고생해서 만든 내 역작이야. 근데 느꾸맨님이 왔습니다. 나 부자인데 금이 진짜 많아. 나 집 줘. 내가 살게. 라고 한 거죠. 이때 하프바님이 느꾸맨에게 얼마만큼의 금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랬는데 느꾸맨이 하프바님한테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걸 가져가려면 일꾼들을 한 30명을 고용해야 돼. 너무 무거우니까. 이러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겠죠.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하프바님도 아쉽고 느꾸맨도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교환 관계에서 조금의 편의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을 무엇으로 바꾸냐? 종이로 바꿔요. 종이. 이러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화폐라는 것의 최초의 기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이게 금 보관증이에요. 여기에 금 세공업자가 있습니다. 아까 금은 구부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구부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업자가 있었어요. 이 업자에게 금을 맡깁니다. 요 금 좀 예쁜 목걸이로 만들어주세요. 금 좀 뭐 반지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 금 세공업자한테는 금이 되게 많겠죠. 사람들이 맡겼는데 아직 작업하지 못한 금들. 이 금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너무 많은 느꾸맨이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많아서 집에 두기 좀 그래서 여기 어차피 창고 있는 김에 좀 맡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을 맡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증서로 종이에 몇 월 며칠부터 느꾸맨의 금 얼마를 요곳에 맡긴다 라고 적은 보관증을 작성해서 느꾸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 세공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증서 주고 금 잔뜩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오는 손님들 중에 금이 좀 필요하다, 금을 좀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금을 팔아서 돈으로 이거를 식량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좋다. 요 금 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으니까 금을 일단 잔뜩 가지고 있자 라는 생각으로 금을 가지고 보관증을 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왕이 와요.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건데 돈이 필요해. 싸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저번에 1년 전 전쟁 때 귀족들한테 그 쇠붙이와 나무와 이런 것들을 이만큼 빌렸고 3년 전 전쟁 때 쇠붙이와 나무와 노비들을 이만큼 빌렸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전쟁하려고 했더니 안 빌려주더라. 그런데 너가 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 좀 나 잠깐 빌려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이랑 쇠붙이, 나무, 식량, 사람을 바꿔서 전쟁에 쓰기 위해서 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 금 대신요, 제가 요 금 맡기는 분들한테 종이를 써드리거든요. 금을 나한테 맡긴다는 종이를. 그러면 폐하께도 종이를 써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폐하께 요 종이를 드리고요. 폐하가 가지고 간 금은 제 창고에 있는 겁니다. 요 종이를 받아간 귀족은 누구나 제 창고에 와서 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종이를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거죠. 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고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렇게 해서 발행한 요 종이를 우리는 최초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화폐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왕이 귀족들한테 요 종이를 막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요 종이를 가지고 마치 언제든 이 종이만 들고 로스차일드한테 가면 금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거죠. 야, 이 종이가 뭔지 알아?
이 종이가 바로 우리 영국의 국왕폐하께서 나한테 금을 준다고 주신 종이야. 이거 들고 런던에 뭐 몇 번지 가면 금 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종이 줄 테니까 그거 집 놔줘. 이렇게 하면 늑구맨은 이 종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집을 준 거죠. 이게 화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믿기 어렵잖아요. 그 종이 들고 로스차일드 가면 금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내가 로스차일드 가서 금 가져오고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어? 사실 너무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로스차일드의 종이를 받아간 이 왕이 이겼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이깁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 영국 왕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종이가 신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세공업자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창고에 금이 100kg 있어. 그러면 금 보관증이 나간 양도 100kg이어야 돼. 당연한 거죠. 금 보관증이 100kg 나가야죠. 왜?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금의 양이 100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찾으러 와. 이 보관증을 들고 서로 거래만 하고 있고 실제로 금을 달라고 오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 종이를 좀 더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종이를 좀 더 만들어? 어떻게 만들죠? 금을 준 것도 아니야. 금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금 보관증을 어떻게 쓰죠? 어느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고의 추론력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금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데 금 보관증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이 금을 보관하지도 않고 금을 빼서 주지도 않는데 가짜 금 보관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우리 큐티 선웅군께서 은행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노북님은 금 주는 사람과 금 받는 사람의 금의 양이 일치할 텐데 그러면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금 보관증만 나오겠죠. 늑구맨은 그 주인이 찾으러 안 올 때, 네, 지금 주인이 찾으러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웅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은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대출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대출. 이 대출을 할 때 금 없이 금 보관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이제 부자인 늑구맨이 여기에 금을 100kg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선웅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웅님께서 찾아와서 금세공업자님, 제가 가난은 하지만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해낼 거예요. 무역을 해서 이거 배 타고 나갔다 오면은 진짜 엄청난 돈 법니다. 늑구맨의 100배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가 없으니까 배 좀 사게 금을 1000kg만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금세공업자는 요 금이 100밖에 없는데 선웅에게 1000이 써져 있는 금보관증을 주면서 900을 가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900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 수 있냐? 선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 보관증을 써줬으니까 너가 갔다 와서 갚을 때에 1900으로 갚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는 금 1000의 가치를 가지고 선웅에게 가서 이 선웅이 1000이라는 것을 배를 파는 사람한테 줬을 때 이 배 파는 사람이 돌아와서 저 그거 금 1000 맡겨놓은 거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줄 수 있는 1000이 없잖아요. 그럼 이 1000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선웅이 실제로 가져온 금에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요게 빈 만큼 900을 채워 넣어야지만 1000이 만들어지겠죠? 선웅이 빌려간 이 1000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건 이 금 보관증에 해당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요 가치가 두 번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라는 것에 의하여 계속해서 요 창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금 세공업자가 아니라 이 종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선웅님이 말씀해주신 은행이죠. 이렇게 실제로 돈을 이 종이를 보관하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애가 처음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편의성을 위해서 보편성을 도입하다 보니까 점점 간소화돼서 지금은 이렇게 화폐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소비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금을 다루듯이 그 금보관증을 다룰 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으로 다시 시대를 옮겨서 넘어와 보면 지금 우리한테 돈이 있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번엔.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돈을 진짜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자 역할을 하실 분은 노북님입니다. 노북님께서 굉장한 부자예요. 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당연히 밥, 옷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 밥을 따뜻한 쌀밥을 지었을 때 누구나 이 밥이 필요해요. 생필품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밥을 노북님이 살 때는 시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늑구맨이 밥 장사를 하는데 이 시장에 밥을 파는 사람이 늑구맨 한 사람뿐이야. 그러면 늑구맨은 밥을 가지고 노북님의 전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늑구맨의 옆에서 늑구맨이 밥을 팔고 꿀 빠는 걸 보고 하프바님이 저거다. 나도 밥을 팔아야겠다. 라고 깨닫고서 늑구맨 옆집에서 하프바님이 밥을 합니다. 그럼 노북님이 선택하는 곳이 돈을 버는 밥집이 되는 거예요. 노북님의 선택을 못 받으면 망합니다. 그때 노북님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밥은 굉장히 다양한 생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이 작동하는 공간에서는 요 돈의 가치라는 것이 과거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과거 금이 돈이 되던 때와 화폐가 돈으로 동작할 때 보편성을 중심으로는 같은 논리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처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재화와 모든 물건이 보편성을 가져요. 그리고 사치품들이 분명히 존재는 했지만 사치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전체적인 물질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밥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라 뭐로 해볼까요? 밥이 아니라 루이비통 백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백이 있는데 루이비통 백이 예를 들어 노북님의 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노북님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노북님의 할머니가 이 루이비통 백을 오래도록 쓰셨어요. 그런데 같은 모델이 전 세계에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리고 노북님은 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이 루이비통 백을 나도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거는 보편성이 아니라 주관성의 영역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의 논리가 완전히 별개의 논리가 됩니다. 아까 밥만 해도 노북님에게 밥이 중요한 것처럼 늑구맨에게도 밥이 중요하고 저에게도 밥이 중요해요. 그리고 늑구맨이 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프반도 저도 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북님이 할머니가 쓰시던 루이비통 백, 요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늑구맨이 보는 같은 루이비통 백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늑구맨은 노북님이 이 루이비통 백을 사기 위해 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두 개를 거래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가죽 쪼가리는 물리적으로 현저히 재화 가치가 낮고, 저거는 뭐 다시 팔면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쓸 때마다 기스나면은 가치 떨어지고, 감가상각 심하고, 현실적으로 아무 뭐 가치가 없는데 저걸 왜 저 돈 주고 사? 하면서 늑구맨이 한마디 합니다.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냐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늑구맨 입장에서는 상품의 재화 가치를 보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늑구맨은 아직 1700년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품의 재화 가치의 보편성이 사라졌어요. 상품의 재화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냐? 주관성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러면 루이비통은 이 가방을 80억 개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이 가방으로부터 이만큼의 재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루이비통은 선택을 합니다. 이 가방을 1000개 만든다. 1000개를 만들면 이 가방에 그만큼의 재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10,000명의 사람 중 단 10%만 이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소성에 의해서 재화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사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얼마나 팔까? 어떻게 팔까? 이걸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 게 좋을까? 아, 내가 이 가방을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 그럼 이 가방은 130만 원에 팔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국밥집에서 국밥 가격 계산할 때 쓰는 논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앉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세상을 관찰해보자. 이 세계의 노붕의 숫자 대비 가방을 제작하는 가방 제작자의 숫자가 몇 대 몇일까? 요 노붕의 숫자가 몇 배 많을까를 계산해서 요 가방 하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야, 디올 백 가격 얼마인지 아냐? 디올 백 그거 소가죽도 아니고 그냥 무슨 가짜 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얼마인지 알아? 300만 원이야. 야, 그 돈 주고 누가 사겠냐? 라고 하면 이제 바본 겁니다. 바보. 왜 바보냐? 그 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가방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 가방을 만드는 사람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방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러한 가방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만 중요해집니다. 그 논리를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를 만든 회사가 바로 LVMH인 거예요. 돈에는 이제 주관성이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의 소비는 모두 주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주관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죠. 노북님의 할머니와의 추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늑구맨도 좀 자극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늑구맨도 뭔가를 늑구맨한테 비싸게 팔고 싶어요. 여기 늑구맨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늑구맨은 루이비통 백은 안 사. 이 늑구맨의 돈을 어디에 쓰게 할까?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을 냅니다. 아, 보니까 늑구맨은 뭔가 운동 되게 좋아해. 되게 운동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동이 있는 그러한 운동 경기를 할 선수들을 구합니다. 정말 신체 능력이 좋고 몸을 잘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같은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너희는 한 팀이고 한 팀으로서 경기를 뛰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마치 전사들이다. 태극 전사다. 하고 이야기를 씹는 거죠. 그러자 늑구맨이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지 하면서 돈다발을 들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영역이 바로 늑구맨의 주관성의 영역이에요. 아까 노북님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애정, 추억 이런 것들로부터 어떠한 주관적인 돈의 사용의 이유가 생겼다면 이번에 늑구맨은 운동 경기로부터의 사용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즉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인데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필요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영역이고 실제로 값어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 주관성은 무엇이냐?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사실 돈은 감정과 교환됩니다.
언제부터? 생존이 당연해진 세상에서부터 감정과 교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북님은 뭔가 뭉클한 하나의 향수, 기억,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자극을 받아서 돈을 사용할 이유를 만들고, 느꿈에는 팀, 단합, 협력, 승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돈을 사용할 이유를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심어주고, 이야기를 심어줘서 그 이야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주관적인 세상에서의 소비이자 주관적인 방식의 돈의 사용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을 주관적으로 쓴다는 것, 요거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노북님은 아름다움에 돈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북님이 요런 루이비통 백을 실제로 소유할 수도 있어요. 루이비통도 좋고 뭐 에르메스라고 합시다. 더 비싼 걸로 에르메스 백을 실제로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북님은 합리적인 소비자입니다.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돈은 실질적으로 주관적 감정을 판매하기 위해 지불된 것이구나. 이게 실제로 이 재화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거죠. 이 똑똑한 소비자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활용했습니다. 이성을 활용하면 이 재화의 가치에 다시 어떤 면을 보냐면 보편성을 봅니다. 이거 예뻐서 사긴 했는데 사실 그냥 가방이잖아. 뭐 특별할 거 없잖아. 그냥 가방치곤 좀 너무 비싼데? 물론 내가 돈이 많아. 에르메스 가방을 3천만 개 사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될 만큼 돈이 많아. 그치만 그래도 좀 가치 없는 행동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장인들과 함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나이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존재해요. 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노북님에게 말합니다. 노북님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재화의 가치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진짜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 노북님, 제가 아름다움을 세상에 뿌리기 위해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저는 노북님 같은 분들이 진짜 세상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이 세상을 더 올바른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북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함께 투자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노북님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더블 성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회사의 이름은 테슬라입니다. 이러면 이제 노북님은 바로 증권사로 가는 거죠. 와, 나 드디어 만났다. 나는 사실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도 막 세상에 무슨 아름다움을 뿌리고 아름다움을 주고 이런 일은 못할 것 같은데 나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버렸어. 그래, 나 여기에 투자하자 라고 해서 무엇을 사냐면 테슬라의 주식 혹은 채권이라는 재화를 삽니다. 자, 신기하죠? 아까 요 돈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있는 금이라는 재화가 무겁고 그래서 얘의 보관증으로 대체하면서 이거 거래를 그냥 종이로 해도 되겠는데? 라고 대체한 애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가지고 편리하게 재화를 사용하려던 것이 주관성이 끼어들면서 이거 돈으로 이 재화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물음표가 생겼고 결국 이 돈으로 재화 대신에 다시 회사의 증권이라는 종이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약간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인데 주식 또한 증권 또한 동일하게 상품입니다. 대신 가격이 훨씬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는 상품이에요. 노량진 회의 시가도 하루마다 바뀌지 그렇게 초 단위로 바뀌진 않는데 요 증권의 가격은
초도 아까워가지고 뭐라 하더라요? 틱 단위로 바뀝니다. 틱 단위. 초보다 더 짧게. 몇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증권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돈과 돈의 사용처들이 쭉쭉 왔어요. 뭐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상상들을 할 수 있겠죠. 요 돈이 이 금으로부터 새로운 대체제를 마련한 거였던 것처럼 이제 뭐 화폐 대신에 증권이 화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이성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서 이런 주관적 소비들이 없어지겠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네 라고 어느 정도 정해놓고 파악한 것으로부터 늘 세상은 탈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변해갔다 라는 것을 돈의 역사를 보면서 조금 읽어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반짝거리고 예쁘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금이 되게 중요한 재화라고 생각했는데 금은커녕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종이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 종이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종이를 좋아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았죠. 그러다가 그 종이로 예쁜 물건과 생필품들을 사길래 저러한 약속과 신용이 있으니까 저 종이가 의미가 있어서 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근데 이런 물건들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건에 투자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되는 재테크 같은 곳에 돈을 더 쓰려고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천책으로 무소유가 있잖아요. 이 무소유라는 개념이 바로 이 돈의 본질인 보편성에 집중을 한 건데, 사실 이 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곧 그 돈의 성질이 되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성이 훨씬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유행이나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더 극대화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죠. 노부님이 투자하는 회사에 늑구맨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늑구맨이 투자하는 회사에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기 다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의 가치,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투자는 또 되게 뭔가 꿈을 사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있죠. 증권의 꿈을 꿉니다. 회사의 꿈이 아니라 증권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 테슬라가 이런 세상을 만든대. 테슬라가 앞으로 큰 회사가 된대. 가 아니에요.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른대. 증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또 한 번 논리를 박살내는 순간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약속하기 위해 제도적인 것이 정해질 때 계속해서 그 안에 자기만의 주관성을 집어넣어요. 제도가 예측하지 못했던 주관성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오늘의 주제는 돈이었고요. 이번 달의 주제는 소비예요. 그런데 이 돈과 소비가 정말 잘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이제는 뭐 보편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지금 좀 뭐 돈을 많이 모아놔야 그래야 뭐 나중에 아플 때 돈을 쓸 수 있겠지 라거나, 내가 돈이 없으면 밥을 굶어 라거나,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벌고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하는 데에 큰 부담이 없는,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계속해서 원해요.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소비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 많은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많은 사람의 가치관과 감정이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인과는 좀 짧고 컴팩트하게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돈을 많이 번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답변만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